유명인 중에 ENFP형은 BTS의 B와 RM, 이효리, 홍진영, 할리우드 배우 중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빈 윌리엄스, 쿠엔틴 타란티노 등이 있다고 한다. 영화나 만화 캐릭터 중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 헝거게임의 피터 멜라크, 섹스 앤더 시티의 캐리 브래드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하울이 ENFP라고 한다. 유명인의 성격까지는 잘 모르겠고 영화, 만화 캐릭터를 보면 내가 ENFP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0년 동안 몇 번을 검사해봐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가장 공감했을 때는 후배가 선배, ENFP가 세상을 지배하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라고 말했을 때다. 그런데 ENFP가 과연 세상을 지배할 수나 있을까? 하지만 가끔 나도 반박하고 싶을 때가 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난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내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말도 안 돼.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매주 사람들 집에 불러서 홈파티 못해요. 그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향적이라고요? 아우, 절대 아니에요. 그래, 맞는 말이다. 내향적인 사람은 타인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 얻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것저것 먹이며 흐뭇해하는 내가 내향적인 사람으로 보일 리가 없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I보다는 E가 비중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ENFP인 나는 낯가림이 심하다. 학창시절엔 낯가림이 더 심했다. 고등학교 때 남몰래 담임인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를 잘하는 것밖에 없어서 죽어라고 공부를 했다. 영어 성적이 올라가자 선생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연이는 모르는 거 없니? 다른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모르는 거 물어보러 많이 오는데 너는 왜 물어보러 오지 않니? 속으론 저도 물어보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혼자 가지? 소가리를 하면서도 끝내 선생님에게 찾아가지 못했다. 대학 시절에는 잘 알지 못하는 선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서 친한 친구랑 함께 가지 않으면 과방이나 동아리방에 문도 못 두드렸다. 물론 친한 친구 몇 명과는 아주 잘 떠들고 심지어 웃겨서 내 베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대변인처럼 말하곤 했다. 얘 정말 웃겨요. 이렇게 재밌는 친구 처음 봤어요. 그렇게 20대 초반을 보내고 기자로 일하게 되면서 내 성격은 점차 바뀌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 점차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단둘이 만나는 건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고 지금 또 중요한 일로 누군가를 단둘이서만 만나야 할 때면 그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 둘만 만났을 때 어색함과 침묵을 견디지 못해 횡설수설 쓸데없이 떠들다가 분위기가 더 어색해져서 난감할 때도 있다. 사교적인 성격으로 보이지만 사실 난 낯선 사람이 많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혼자서 커피나 밥은 먹지만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실 땐 모르는 사람, 특히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오면 어쩌지 하는 경계심 때문에 맘 편히 마시도 못한다. 이런 경우는 낯선 사람이 두렵다기보단 성가시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 같다. 4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자리, 그러니까 한 테이블이 넘는 술자리는 가급적 피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겉도는 이야기를 하다가 허무하게 헤어지는 만남에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한 사람이 아닌 오늘 처음 본 사람의 아버지가 건물이 몇 채 있고 전 남편이 뭘 했고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고 날렸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대충 맞장구를 치고 온 날이면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 잠도 잘 못 이룬다.
스탠딩 파티나 행사도 고역이다. 스탠딩 파티장에 도착하면 아는 사람을 찾느라 바쁘다. 모르는 사람과 샴페인을 마시면서 칠링하는 시간은 30분으로 족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네가 무슨 낯가림이 심하다고 그래. 너 정도면 사교성 많은 편이야.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해야 할 때, 라디오나 TV 방송을 나갈 때,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나는 나에게 장착된 사회성 버튼을 누른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여하연은 말 잘하고 활달한 여하연으로 바뀐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정도 컨버팅은 어렵지 않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유쾌하다. 나는 친구들과 잘 웃고 떠든다. 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는 것도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활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과 즐겁게 교류하는 가운데 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런 즐겁고 유쾌한 날 사람들은 사랑한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 공식에 스스로를 가둬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모르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30대 초반, 다니던 교회 목사 사모님이 미술치료사였다. 당시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부탁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연 씨는 스스로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겠지만 하연 씨 마음 안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가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선생님은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내성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은 조금 다르다. 내향성이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얻는 것을 말한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여가, 사람들과의 만남, 여행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조용한 공간 혹은 정체된 공간에서 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 이를테면 사색에 잠기거나 독설하거나 낮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카를 융의 심리학에선 내향적은 성격에 대한 방향성을 정의한 것이고 내성적은 사람의 성격으로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내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은 비슷하지만 같은 건 아니란 것이다. 융은 개개인이 다소 더 내향적, 외향적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내향적 혹은 외향적이기만 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표면의식에서 표현되는 태도 이외에 무의식에선 정반대의 태도가 존재해 그 둘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겉으로 외향적인 사람의 내면에 내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친한 친구나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선 충분히 외향적일 수 있고 평소 외향적인 사람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득 2015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다. 영화는 11세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을 다룬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가지 감정의 캐릭터들은 바쁘게 활동하며 주인공의 뇌 속에서 각각의 감정 상태를 분담한다. 그중 슬픔은 라일리에게 해로운 감정으로 여겨진다. 슬픔이는 왜 있는 거지? 다른 감정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울게만 만드는 슬픔이를 밀어내려고 한다. 영화가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사람에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슬픔도 꼭 있어야 하는 감정이라는 거. 슬퍼야만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기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성격의 특성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으려는 현상을 반엄 효과라고 한다.
심리 테스트의 맹점을 지적할 때 많이 언급되는 심리학적 용어다. 나도 남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어떻게 16개 타입 안에만 속하겠는가. 이든 아이든 결국 중요한 건 테스트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다. 외향적인 내 안에 내향적인 내가 있고 사람들과 즐겁게 떠들면서도 외로워하는 내가 있다. 기쁨과 슬픔이 언제나 함께하듯 나는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그 혼자만의 시간에는 웅크려 있는 내 또 다른 자아, 그게 슬픔이든 소심이든 잘 보듬어 줘야겠다. 토닥 토닥. 나이 드는 게 뭐 어때서? 패션 잡지에 기자를 했을 시절 많은 배우들을 인터뷰했다. 언제부턴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다. 당신이 기대하는 나이가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당시에 지쳐 있었다. 언제까지 지금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했다. 과연 40이 넘어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감각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밤도 새기 힘들 텐데 소모적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여배우들은 과연 어떨까?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을까? 메릴 스트립조차 40 넘은 여배우가 마음에 드는 배역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여자 배우들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난 궁금했다. 30대 중후반을 넘긴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드는 건 생각처럼 나쁘지 않다고.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예전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현명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답을 들을 때마다 난 위안이 됐다. 어떻게 나이가 드는 게 좋기만 하겠는가? 나이가 드는 건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상 닥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어느 시점부터는 방아쇠를 당긴 총알처럼 무서운 속도로 나아간다는 게 문제지만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10대 시절에도 빨리 20살이 되고 싶었지만 그 후로는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길 바랬다. 29살 12월 31일 서른을 목전에 둔 밤에 친구들은 벽나발을 불며 30대가 징그럽다고 내일이 오는 게 싫다고 악을 썼지만 30대가 되는 게 나는 왠지 설렜다. 어른들이 말하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가 나는 너무 지루했다.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면서 다른 곳에 서 있는 나를 꿈만 꿨다.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대학 시절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그렇다고 신나게 놀지도 못한 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며 빨리 이 지루한 시절이 지나가길 바랐다.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을 읽으며 듀라스처럼 나이가 들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하는 10대보다 세월이 빨리 흘러 그 시절을 회상하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활기를 되찾았고 일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겼다. 들어가고 싶었던 잡지사에 들어갔고 일을 핑계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파울로 코엘료를 만나러 파리에, 안도 다다오를 만나러 오사카에 갔다. 애정하는 배우와 하와이와 호주, 남프랑스 등으로 촬영을 떠났다. 매달 마감을 하느라 한 달의 일주일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연애는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기쁨도 슬픔도 극명한 30대를 보내며 인생의 화양연화는 30대야
하고 중얼거렸다. 40살이 되자 30대와 헤어진다는 게 조금 섭섭했지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직을 해야 하나, 전직을 해야 하나,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좋아하던 잡지에서 편집장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때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출근을 앞두고 태국 치앙라이의 고급 리조트로 여행을 갔다.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숙박 요금에 음료와 식사까지 포함된 리조트다. 내 방 미니바에서 매일 원하는 술을 꺼내 먹으며 나쁘지 않은 40살이네 라고 생각했다. 어쨌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커리어의 문제는 뜻하지 않게 원하던 방향으로 해결이 된 듯 했고,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관계를 이어왔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입양했다.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는 대신 출근 택시에 몸을 실었고, 아이들의 종알종알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신 고양이가 그릉그릉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쳤다.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대신 매달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고, 가족과 주말 캠핑을 가는 대신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슬슬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일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누군가의 집에 모여 썬데이 칠링 파티를 했다. 20대 초반에 꿈꾸던 40대의 삶과는 거리가 있지만 종종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삶을 살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40대 중반을 넘어 후반을 향해 가자 내 삶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느 날과 같이 출근을 했지만 종이 잡지 시장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고, 내 어깨에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의 피로감이 매일 내려앉았다. 월요일 팀장 주간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회의감이 커졌고, 출장 가방을 쌀 때마다 이번 출장이 마지막 출장이겠군 하고 생각했다. 한참 어린 나이의 후배들과의 술자리에 가면 웃고 있지만 은퇴를 앞둔 운동선수처럼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우울함이 자리 잡았다. 커리어의 불안감은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빵빵한 통장 잔고도, 언제나 내 편은 아니어도 힘들 땐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가족도, 무료한 주말 오후를 함께 보낼 연인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빽이 돼준다는 집도 없는 40대 중반의 싱글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이럴 땐 나보다 하루라도 더 산 인생의 선배들, 나보다 덜 살았지만 마음속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싱글 친구나 선후배들과 나누는 대화가 삶의 힌트가 된다.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의 가무성처럼 욕실에 갇히지 않게 비상 연락망을 짜야 돼. SNS 업데이트를 3일 동안 안 하면 살아있나 확인하기. 인스타 안 하는 사람은 일주일간 연락 없으면 전화하기. 일주일은 너무 빨리 가잖아. 게다가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도 않잖아. 더 나이 들면 모두 한 동네 모여 살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건 어때? 매달 뭔가 같이 배워도 좋고. 지금부터 같이 배우는 건 어때? 우왕좌왕 대화 끝에 얻은 결론은 함께하는 개인이 되자는 것. 함께 살진 않더라도 취미를 공유하거나 영화 북클럽처럼 독서 모임이라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여서 책 읽기는커녕 술만 마셔야 될 것 같으니 차라리 마시면서 와인 공부라도 하게 와인 클럽을 하는 것도 좋겠다. 내일 모레 50을 앞둔 싱글맘 선배 A는 삶의 변화를 주고자 공유주택으로 집을 옮겼다. 여느 직장인들처럼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았던 선배는
50을 앞두고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선배는 말했다.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야. 이렇게 낯선 환경에 살면 내 삶이 리셋되지 않을까? 50이 되기 전에 1년 정도를 오롯이 날 위해서만 쓰고 싶었어. 한 달 살기 하듯 긴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살고 싶은 거지. 친구도 옷도 화장품도 많은 알아주는 맥시멀리스트였던 선배는 문득 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혼자 살아가는 자신을 관찰하다 보니 움직이는 동선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쓸데없는 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공유주택에 살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삶을 리셋하고 싶은 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좋은 자극을 받고 싶다는 이유도 컸다. 공유주택에서는 주말마다 함께 조깅을 하거나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배는 짐을 3분의 1로 줄이고 매주 꽃배달 서비스를 받고 세탁은 런드리고로 해결하고 주말에는 20살 어린 젊은 친구들과 조깅을 한다. 가끔 공유 주방에서 친구들과 소소한 와인 파티를 하기도 한다. 인생이란 건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루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그러다 보면 내 삶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나만의 루틴 만들기. 작은 변화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유지해온 건강한 루틴을 유지해 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내가 될 수 있다. 사실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동물인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기 힘든 일이 돼버렸다. 싱글로 사는 게 가장 불편할 땐 별것도 아닌 것이 혼자 하기 힘들어졌다는 걸 깨달을 때다. 형광등을 바꾸는 것도, 가구를 옮기는 것도, 하다못해 병뚜껑을 여는 것 같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뚝딱 해치우던 일들을 지금은 혼자 잘하지 못해서 버벅댈 때 어쩔 수 없이 노화를 인정하게 된다. 아무리 레이더를 바짝 세워도 젊은이들이 쓰는 최신 유행어 중에 태반은 알아듣기 힘들고 아이돌이 여전히 몇 명인지 헷갈리고 트렌드와는 점점 멀어진다. 감도, 체력도, 흥도 줄어들다 보면 나 자신도 쪼그라드는 기분이다. 큰 일엔 무뎌지고 작은 일에는 노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호르몬 탓을 한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호르몬 탓을 할 순 없는 일이다.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동안 지켜온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 삶을 갖고 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매일 아침 FM 라디오를 들으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에 한 끼는 채소 요리를 먹고 저녁에는 요가를 하고 요가를 하지 않을 때는 홍제천을 걷는다. 체중은 57kg을 유지하고 많이 먹은 날에는 자기 전에 윗몸 일으키기 20개를 한다. 속상한 날이나 울고 싶은 날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은 섞어 마시지 않는다. 이 약속은 잘 지키지 못한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에세이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일상의 루틴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선배나 친구, 후배들의 부탁은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들어준다. 신세진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고마움을 표현한다. 화가 불같이 날 때는 한 템포만 늦추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기 전 다시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말할 것을 연습해본다. 경비 아저씨, 청소 아줌마, 택배기사 등에게는 친절히 대한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젊은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떠나간 것과 놓쳐버린 것, 지나간 것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온 좋은 습관이나 원칙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넌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네, 그대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는 거짓말에 버금가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해주는 어쩌면 옛날 그대로니? 라는 말은 비아냥이 아닌 이상 100% 진심이 아닐지라도 기분 좋은 칭찬일 것이다.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누군가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잃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참 기분이 좋다. 인간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40대에는 남들이 보는 나에게서도 내가 아는 나에게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 일상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빛나던 난 쉽게 사라지거나 무너진다. 성취를 이룬 많은 어른들 혹은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른 배우들을 인터뷰했을 때 놀란 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남들이 보기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돼도 그들은 자신이 해오던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룬 듯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침마다 글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고 90세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님이 매일 9시간 일을 하듯 매일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며 나이를 먹을 수 있다면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나의 일상 루틴을 지킬 수 있다면 괜찮은 삶이지 않을까? 배짱이를 위한 변명. 개미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그늘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다. 추운 겨울이 되자 개미는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쉬며 배불리 먹는데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는 식량을 구하지 못해 배가 고파 개미의 집을 두드렸다. 배가 고픈데 밥 좀 줄 수 없을까? 개미는 거절했다. 여름에는 노래를 쓰니 겨울엔 춤이나 추렴. 어릴 때 선생님은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배짱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미처럼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개미처럼 살고 싶지도 그렇다고 배짱이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미 너무하네. 배짱이한테 밥 좀 주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할 수 있잖아.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게 이 우화의 교훈이다. 어릴 적엔 왜 배짱이는 노래만 불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 성인이 되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기보단 배짱이처럼 인생을 즐기자는 게 인생의 모토가 됐다. 그래서 그런지 배짱이도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른 거니까 말이다. 잡지 기자를 하면서 인터뷰, 기획기사, 커리어 기사, 섹스 칼럼, 여행 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써봤는데 써보지 않은 게 있다면 정치와 재테크 기사다. 정치는 시사 잡지가 아니니 다룰 일이 없었고 재테크는 종종 여성 잡지에서도 다뤘는데 편집장들은 한 번도 내게 재테크 기사를 배당한 적이 없다. 척 보면 아는 걸까? 내가 돈에 관심도 없고 경제관념이 없다는 걸. 대신 후배나 선배가 쓰는 기사의 케이스 사례로 재테크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았다. 컨설턴트가 이렇게 말했다.
비슷한 연봉을 받는 비슷한 나이대의 싱글에 비해서 저축을 너무 적게 하네요. 이 나이대의 월급쟁이 싱글 여성 중에서 여하연 씨처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 패턴에 차까지 갖고 있었으면 저축은 한 푼도 하지 못했겠네요. 당시 내 월급의 실수령액이 월 360만 원 정도 됐는데 돈을 모으려면 적어도 수입의 반은 저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솔직히 내가 절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하지만 컨설턴트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건 충격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 내 후배도 나보다 저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었다. 기사에서 난 익명으로 내 전 재산을 공개했다. 36세, 모은 돈이 3,500만 원. 익명의 A가 나인지 모른 채 같은 부서의 후배가 기사를 읽으면서 깔깔 웃었다. 와, 이 여자 누구야? 36살인데 모은 돈이 3,500만 원밖에 없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난 옆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남들은 1억 정도를 모았을 때 월세를 전전하는 내 신세가 한심하고 처량해졌다. 컨설턴트는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 월세,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생활비, 공과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드는 일정의 사교비, 커피값과 택시비, 옷과 가방을 구매하는 데 드는 쇼핑비, 1년에 두어 번 가는 해외여행에 드는 돈 등 컨설턴트는 이 중에서 커피값과 택시비 항목만 줄여도 월 20만 원은 더 저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커피를 덜 마시고 택시를 못 탄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벌써 우울해졌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컨설턴트는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 꼼꼼히 가계부를 적고 생활비, 잡비 등 항목별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생활비 외에 자신이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으라고 했다. 한 달은 그가 말한 대로 해봤지만 신문을 접고 또 접어 A4 사이즈의 종이에 서 있는 것처럼 갑갑한 생각이 들면서 종이 밖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해졌다. 사고 싶은 것들을 못 사니 사탕가게 앞에서 돈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시무룩해졌다.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순 없어. 그래서 절약하는 것보단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연구했다. 매달 외고를 쓰자. 그리고 책도 써서 대박 나면 돼. 하지만 업무량이 많은 잡지사를 다니며 외고를 쓰는 건 쉽지 않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 생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구만. 일단 월세집에서나 탈출하는 걸 목표로 하자. 3년 후에 대출 받아서 전셋집을 구했다. 변두리 동네에 있는 18평짜리 빌라였지만 혼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다. 많은 소비들 중에서 가장 줄이지 못한 건 택시비다. 택시를 타는 건 돈이 드는 대신 나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너무 바쁜 시절에는 택시 안에서 섭외 전화를 하거나 엄마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혹은 잠시 눈을 붙였다. 택시를 타면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을 벌었다. 여행을 줄이는 건 더 쉽지 않았다. 여행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일까?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까지 해왔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닐까? 40대가 돼도 삶과 소비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기한 건 월급이 아주 조금씩 오르는데도 모이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였다. 나이가 드니 돈이 들어가는 데가 더 많아졌다. 여행은 더 자주 다니고 눈은 높아져서
물건도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싸구려는 들이지 않았다. 한번 이사할 때마다 신혼살림 장만하는 것처럼 원하는 가구들을 망설이지 않고 샀고, 식재료 쇼핑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팀장이니 후배들 커피 사주는 일도 늘었고, 차를 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죄책감 없이 한 달에 30만 원 한도 내에선 택시를 마음껏 타고 다녔다. 남들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재산을 불려갈 때 나는 늘 제자리인 삶을 살며 집만 불려갔다. 남들은 보통 돈을 쓰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지출하는데 나는 소비의 품목이 아주 방대했다. 이를테면 남들이 차를 산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캠핑 장비를 사거나 등등 고급 취미 생활에 몰두했다면 난 차도 없고 골프도 하지 않았지만 여행을 다니고 여행 가서 쇼핑을 했다. LP를 사고 그릇을 샀다. 책을 읽는 횟수보다 사는 속도가 빨랐고, 올리브유도 SSG에서 파는 프랑스산 최고급 올리브유만을 사용했다. 고양이도 2마리나 키우고 한 달에 2번은 친구들도 초대해서 홈파티를 했고, 가끔 엄마의 병원비나 집 인테리어비 등 목돈도 들어갔다. 내돈내산이라는 단어가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제품 리뷰를 할 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돈내산이란 의미를 강조하면서 알려진 단어다. 스타일리스트 H를 비롯한 몇몇 셀럽들이 뒷광고를 하면서도 내돈내산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왜 그들은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직접 내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그 제품이 살만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물건이 잘 팔리니까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저 제품은 저 사람도 돈을 주고 샀을 정도로 비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돈내산은 확고한 자신의 취향에 대한 방증이며 그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다. 내 물건은 대부분 내돈내산이다. 명품이든 예쁜 쓰레기든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다. 소소한 쇼핑은 나의 여행을 즐겁게 만들어줬으며, 서울에서 낯선 동네를 탐방할 때도 크고 작은 숍들을 구경하는 재미를 포기할 순 없다. 여행 잡지에서 일하면 가끔 취미로 차 혹은 광고 바터로 호텔 숙박권이나 항공권 같은 게 생겼다. 행사에서 럭키드로우로 받을 때도 있었다. 항공권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동유럽 세르비아의 호텔 숙박권과 캘리포니아의 호텔 숙박권, 서울의 모 호텔 숙박권, 모 호텔의 음료권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받은 숙박권들을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바쁘기도 했고 단지 숙박권 때문에 세르비아와 캘리포니아를 갈 수는 없었다. 다른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한 후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예약했다. 내돈내산 여행이어야 그 여행이 100%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출장 가서 먹었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음식도 맛있지만 휴가 때 내가 고르고 내 돈 주고 사 먹은 별로 비싸지 않은 레스토랑의 음식이 만족감이 더 컸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화제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다. 불안한 시대에 소시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뿐이라며 주식 투자 이야기에 열을 올린다. 어떤 모임에서도 주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뭔가 하나에 빠지면 잠도 못 잘 정도로 몰입하는 성격이라 주식까지 하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식을 할 만큼 여윳돈도 많지 않고. 주식을 시작한 후배는 이렇게 말했다. 주식을 해보니까 좋은 점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인다는 거야. 후배는 세상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되는 적은 돈으로 한번 시작해보라고 권유했다.
아파트로 혹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날이 반복되자 조금 침울해졌다.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서 좋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았다. 나만 세상에서 뒤처진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재테크 안 하면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될지도 몰라. 젊은 시절 택시만 타고 다니다가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됐을 때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가 된 후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삶을 살 때는 솔직히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오랫동안 생산적으로 살려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모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체력에도 한계가 올 것이다. 생산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 주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재테크나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건 두려워서였는지 모른다.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싶지 않고 현실과 직면해봤자 불행해지기만 할 것 같았다. 재테크의 시작은 나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이다.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생각해봤다.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 프리랜서가 되면서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될 때가 많다. 돈도 적당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보수는 괜찮은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들어왔을 때다.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의 자서전 대필 제안을 받았을 때 평균적인 대필료의 2배를 준다고 했지만 고민 끝에 거절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는 그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마 돈이 없었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했을 것이다. 돈은 시간을 벌어준다. 돈은 시간이다. 세계의 재벌들이 부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제트기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제트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 반대편에 날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공항에 가고 체크인을 하는 수많은 절차들을 생략한 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니 얼마나 편리할까. 돈이 있으면 비서가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기사가 운전을 할 때 나는 미팅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일은 요원하니 실생활의 예를 들어보자. 돈이 있으면 가구 조립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나는 그 시간에 미용실을 다녀올 수 있다. 돈은 수고로운 많은 것들에 들어가는 나의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돈은 나이가 들수록 가끔은 친구보다도 더 힘이 돼준다. 친구가 암에 걸렸다. 친구를 위로하고 친구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친구에게 필요한 건 나의 위로보다 돈이었을 것이다. 친구에게 수육을 삶아주고 친구 가게에 물건을 팔아줬지만 친구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는 물론 진심으로 고마워했었지만 친구에게 치료비를 보태주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렸다. 친구는 나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삶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건 보험이야. 암보험은 꼭 들어야 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드는 게 중요해.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쫓아도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돈만 쫓는다면 다른 것들을 잃을 수는 있을 것이다. 친구나 소소한 행복 같은 것,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혀 살아갈 생각도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돈을 쫓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정도의 돈은 필요하니까 허접한 옷이나 예쁘지만 곧 쓰레기가 될지 모르는 물건을 살 땐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게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집이 좁아서 더 이상 물건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 사자. 돈은 내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만 소중한 것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다만 돈을 덜 벌면서 돈을 조금 덜 써도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 바쁠 때 돈은 시간을 벌어줬지만 시간이 많아진 나는 일부러 시간을 들이는 일들을 하나둘씩 시도하고 있다. 택시를 덜 타고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타면서 지나치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동네를 걸으면서 괜찮은 산책 코스를 발견했다. 식료품 쇼핑은 마켓컬리를 애용하는데 배송비가 안 나오는 4만 원까지 채우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꾸역꾸역 사는 걸 멈췄다. 대신 적은 양이 필요할 때는 걸어서 재래시장까지 다녀온다. 단골 반찬집도 하나 만들었다. 같은 돈으로 너무 많은 양을 사와서 이웃집과 나누기 위해서 4년간 인사도 잘하지 않고 지냈던 옆집 아주머니와 안면을 텄다. 감자를 드리니 부추전으로 돌아왔다. 참외를 드리니 수박 반통으로 돌아왔다.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없는 현실이라 국내 여행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얻게 되는 내돈내산의 작은 행복들. 돈은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좋겠다. 다행인 건 예전보다 돈을 조금 덜 써도 많이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거. 배짱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도 알았다. 개미가 닥쳐올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배짱이에게 여름철 노래 부르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겨울이 오기 전에 죽는 배짱이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방법이 바로 노래 부르기였다. 배짱이의 노래 부르기는 생존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요즘 어린이들에겐 일방적으로 개미가 잘했고 배짱이가 나쁘다고 가르치진 않는다고 한다. 각자의 직업관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함께 읽었던 책은 하루는 열심히, 인생은 되는 대로, 여하연 씨의. 제가 읽은 부분은 2부였습니다. 하루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였고요. 또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 있는 MBTI나 또 재테크, 투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작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되게 소박하게 좀 뭔가 밀착되게 글을 편하게 써주신 것 같아서 읽으면서 저도 좀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과는 다르게 톤도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속도도 좀 빠르고 그리고 좀 목소리도 가벼웠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뭔가 자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오늘은 평소랑 다른 일요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테크 책이나 뭐 경제책 뭐 이런 비문학들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되게 무거워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 여하연 작가님이 먼저 뭔가 어떤 그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막 심지어 본인의 연봉이나 숫자까지 이렇게 책 속에 담아주시니까 어떤 동질감과 함께 마음도 편해지고 나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구나 같은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마음도 편해져서 그래서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배짱이를 위한 변명 마지막 챕터 좀 길었는데 만약에 끝까지 들으셨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책 전체를 다 읽었는데 주말 오후에 혹은 저녁에 읽기, 아니 평일 밤에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읽기 좋은 책이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주말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푹 주무시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식디의 책라디오.